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고리로 아예 남북 연결도로까지 폭파시킨 북한. 오늘 노동신문에서는요, 전쟁만 터지면 대한민국은 멸살이 된다. 전쟁을 원하는데 기꺼이 끝내줄 것이라면서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사흘 전에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됐다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는데요. 몰랐던 이야기 더해선 그렇다면 유사시에 북한이 꺼내들 수 있는 유력한 전쟁 시나리오는 뭔지, 또 우리 전력이 여기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식이 충전될 때마다 이 지식 배터리에 불이 한 칸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하나 뜨는군요. 네, 해안 포문이 개방된 모습 같은데 임영건이 지금도 저렇게 포문이 개방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나온 것도 저도 확인을 했고요. 네. 북한이 6.25 전쟁 때 얻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천 상륙 작전이죠. 인천 상륙 작전에서 심대한 피해를 입었었고, 네. 나머지 하나는 평양에 대한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총 10개 군단 중에 전현 지방의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4251 군단, 그 후방에 3군단, 10군단, 7군단 이런 군단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해안 방어를 담당하는 군단들의 한 개 여단씩 해안포 여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예하의 130mm 해안포들이 저렇게 구멍을 파고 갱도 안에서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어쨌든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데 이 서해 접경 지역이 실제로 미국 전문가들이 꼽는 북한의 유력한 남침 시나리오에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그래픽에 나오는 게 남침 시나리오거든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연평도 기습 상륙이라고 해요. 박사님. 예. 그러면 이게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은 연평도에 기습적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북한이 전면 전술 능력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6.25식 남침이 아니고 특정한 기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도서 지역이나 영토 일부분을 장악하는 게, 그리고 네. 인지화하는 게 제일 큰 우려거든요. 그렇게 보면 동해는 NLL의 직선이에요. 근데 서해는 지금 연평도부터 시작해서 대청도, 백령도가 북한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적인 화력을 투사하고, 네. 그다음에 상륙,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공기부양정이죠. 저거나 아니면 이제 헬기 부대. 그러나 네. 이제 북한은 헬기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가용한 상륙 병력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투사를 해서 점령한 다음에 인질화한다는 개념이에요. 서해 오도에서요. 그렇죠. 예. 그 가능성이 이제 지금 제일 항상 네. 우려가 되는. 그러니까 이미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 포격 사건, 네. 천안함 폭침 사건 이미 많은 도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우려되는 건 6.25식 남침이 아니고 지금 특정한 지역을 장악을 하고 인질화하는 그런 개념이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인질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어떻게 되죠? 현실적으로 우리 군도 대비를 하죠. 네. 대비를 하고 있고 북한으로서도 쉽지 않은 작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NLL을 불법 무법이라고 말을 했고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으로 간다고 선언했어요. 1월 달에. 네. 그러니까 인민군으로서는 모종의 행동을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고, 적어도 서해 NLL 지역을 분쟁 수역하는 모종의 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임영건이 그러면은 이 연평도 기습 상륙 시나리오 이게 구체적으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요? 어떻게 좀 하겠다는 거죠? 상륙 작전을 하려면은 예. 기본적으로 제해권과 제공권이 장악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전투기 전력이 너무도 형편이 없죠. 네. 그래서 황해도 지방 일대에 보면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지에서 제공권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인민군 4군단이 저 지역 일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예하에는 3개 포병 여단이 있어요. 그걸 군포대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픽이 뜨는군요. 그렇습니다. 저 군포대 예하에 있는 3개 포병 여단과 그리고 4포대라고 4단급의 포병대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4단급의 포병대들을 끌어와서 연평도를 때릴 수 있는 지역, 지도상으로 보면은 강령방도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 옹진반도, 강령방도 일대 어딘가에다가 전개를 해놓고 거기서 네. 이제 화력 습격이라는 것을 합니다. 대대적인 포병 사격을 가해서 화력 습격을 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초토화가 진행이 됐다라는 판단이 뜨면은 이제 무장 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장상곶, 고암포, 네. 비파곶 이런 곳에 공기부양정 기지가 있어요.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해상 저격 여단이라는 특수전 부대들이 그 공기부양정을 타고 연평도에 기습 상륙해서 우리 해병 부대원들과 교전 끝에 점령을 한다라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군요. 점령 후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으로서 한국군의 반격을 억제하겠다. 거기까지가 북한의 시나리오죠. 박사님, 그런데 해상 저격 여단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부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UDT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해상에서 특수작전 임무하는 데고 특수부대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해상 육전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육전대는 뭐냐면은 이제 항공 육전대는 낙하병, 네. 해상 육전대는 해병이에요. 상륙 병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군 정찰대가 있는데 북한은 정찰이라고 표현을 쓰면 정찰하는 게 아니고 전방 군단에서 테러나 아니면 작전하는 걸 정찰국이 관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이나 아니면은 천안함 북침이나 목함지뢰나 이건 전방 군단이 한 게 아니고 네. 정찰총국 지하의 중앙에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이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상 정찰 때도 그와 유사한 임무를 한다. 그러니까 항구를 봉쇄한다든지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아니면 도서 지역의 함정에 기습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해상 저격 여단을 이렇게 해군 특수부대로 키우는 거는 아무래도 북한이 공군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사실은 해군력도 떨어져요. 해군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특수부대를 상륙시킬 만한 공기부양정이나 네. 아니면 이제 이 초지평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헬기 전력으로 상륙해야 되는데 그런 헬기 전력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나리오대로 네.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나요? 예를 들면 지대공미사일 그렇죠. 부대는 첫 번째 네. 타격지대고 해안포 그 사격이 시작되면 거긴 다 그냥 그 잿더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 시나리오대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우리가 알고는 숙지하고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렇죠. 소장님, 그런데 이 북한군이 어쨌든 간에 이 서해 침공 시나리오 이거 비슷한 가상훈련도 한 적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백령도나 대연평도 침공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전술적으로 중시하느냐, 선전적인 효과를 중시하느냐는 별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방식대로 꽤 여러 번 훈련을 하고 있고 북한 규모에서는 대규모적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항상 이제 김정은이 나와서 지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도하고 근데 저거는 북한 내부를 이제 좀 선전하는 그런 효과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특수부대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습적으로 작전을 선두에서 하게 되는 부대인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됐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퀴즈는요. 네. 북한의 특수부대 병력은 최소 땡땡땡 명이다. 땡땡땡 명이다. 적지 않은 수니까 퀴즈를 또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소장님, 병력 한번 맞춰보실까요? 알고 계십니까? 사실 한 20만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20만 명이요? 네.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렇죠, 연구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가 네. 잠깐 멈추신 발언이 뭐냐면 저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진짜 다 스페셜 포스냐 네.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여기엔 경보병 사여단 병력까지 다 들어가 있는 숫자거든요. 네. 근데 20만 명이라고 하면 북한 전체 병력에서 상당한 규모를 특수부대에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네. 북한은 속전속결, 배합전, 그리고 기습전을 3대 군사 교리로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그 배합전을 저 특수전 부대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특수전 부대를 운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뜨는 게 특수전 부대인 거죠, 박사님? 예. 근데 이제 문제는요. 지구상 어느 국가도 20만 명의 특수부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북한 그러면 20만 명 특수부대를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네. 한 명당. 그러니까 북한 병력을 100에서 한 120만 명 보거든요. 네. 근데 북한군은 사실은 전체 병력의 30%가 영해실조예요. 대부분 군대 가면 농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용한 정규 전투 병력이 20만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특수부대를 보는 거는 우리 개념은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면전이라고 하네요. 이 전면전 시나리오는
임영권이 그럼 뭐 북한이 서해도서를 일단 침공한 뒤에 더 내려온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확전을 할 수도 있고 예. 바로 지상에서 공격을 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이 달성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하나는 한미동맹이 완전히 파탄나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된 상태여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북서풍이 부는 겨울이어야 됩니다. 네. 그건 왜 그렇죠? 북한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국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전력상의 기술적 차이가 너무도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건 극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군기지나 해군기지나 지휘시설을 먼저 핵공격을 가해가지고 그것들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구닥다리 전투기라도 지금 보신 바와 같은 뭐 서산기지라든지 청주기지라든지 저런 곳들을 핵공격을 하고 그리고 상주 상공에서 고고도 핵폭발을 일으켜서 EMP 펄스를 퍼뜨리면은 그게 지구 자기장의 말발굽 효과 때문에 네. 스마일 형태로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그 위험 반경 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의 상용 발전기 설비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핵공격을 가하고 핵공격을 가해서 공군력이 무력화되면 북한의 구닥다리 공군일지라도 그 공군의 지원을 받는 육군이 밀고 내려오겠다. 그것이 북한이 지금 유일하게 주장을 하고 가능한 판가리 결전 시나리오입니다. 북서풍을 노린다는 거는 어떤 뭐 이렇게 공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핵폭탄이 터지면 네. 낙진이 발생을 하겠죠. 그 낙진이 자기들한테 불어오면 안 되니까. 아, 북한 쪽으로 불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예. 북서풍이 부는 계절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최근에 북한이 어쨌든 간에 이 접경 지역에 요새화 작업을 시작을 했단 예.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어떤 군사 작전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네. 또 열어놔야 되는 게 북한의 작전은 일단 핵 억지력을 가지고 전방에 있는 장사정포, 네. 그러니까 170mm 국산포 아니면 240mm 방사포로 집중적으로 수도권 일대를 이제 마비시킨 다음에 네. 또 하나 변수가 생겼어요. 지난 8월에 김정은 위원장 저 장면입니다. 저기 250대 이동식 발사되거든요. 네. 저게 사거리가 110km쯤 되거든요. 저기 250대 사연장이거든요. 예. 그럼 1000발이거든요. 100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투사해서 쉽게 말하면 천안권까지도 모두 이제 집중적인 타격을 우리나라 한다는 얘기고. 천안까지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개념이 지금 임연구원께서 말씀하신 6연발의 600mm 방사포에 화산 31 핵탄두를 장착한다는데 네. 김여정이 그 탄도 폭발력을 알려줬어요. 그 0.15kgton입니다. 150톤짜리. 왜냐하면 900톤짜리가 자기네들 6연발에 들어간다고 말했거든요. 네. 그걸 수십 발을 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핵탄두를. 그러니까 소금의 전술 핵탄두를. 그러면 주요 기지나 계룡대나 모든 것을 타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력화시키고 내려온다는 개념을 일단은 본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본인 뜻대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군요. 연구원님, 그러면 이제 서해 쪽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북한이 시나리오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나라의 육지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경로도 사실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될까요? 먼저 연평도와 백령도 서북도서 일대를 북한이 점령을 하게 되면 네. 김포 쪽으로의 해상 상륙 축선이 열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인민군 4군단이 그 해상 상륙 축선을 통해서 인민군 해군의 지원을 받아서 김포의 서측방 상륙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옆에 자유로 77번 국도죠. 77번 국도, 1번 국도, 포천까지 종격실로 발달돼 있는 이런 지금 지도상에 보이시는 저 국도들을 따라서 네. 먼저 서울을 목표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북방 지역에서 국군의 주력 병력들을 섬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서 남한의 전 국토를 점령을 하겠다가 본인들의 생각이지만 뜻대로 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본인들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 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 짚어드리지만 임 소장님, 여기서 관련해서 도로 남침과 관련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네, 그래서 전쟁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인 자유로에는 뭐뭐 방호벽이 있다. 땡땡땡 방호벽이 있다. 네. 뭐 군 필자들은 대부분 알 것 같은 답이긴 한데 박사님 알고 계시죠? 미필자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놀러 가면서 보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대전차 방호병이라고요. 네. 이제 길 옆에 저거죠. 저거 이제 터트리면 이제 콘크리트로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낙석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낙석 장애물이요. 네. 근데 저 사실 운전하면서 저 밑에 지나갈 때마다 좀 조마조마하긴 하거든요. 저게 떨어질까 봐. 뭐 괜찮은 겁니까? 네. 괜찮습니다. 군에서 저거 계속 시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각 사단별 공병부대에서 나가서 시설 점검을 하고 진짜 폭탄을 설치하면 터질 수 있을까도 점검을 합니다. 저게 도로 남침 아까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다면 유사시가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되죠? 그렇게 포격이 발생이 하고 네. 핵 공격이 진행이 돼서 우리 공군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북한은 대규모의 포병 전력을 동원해서 화력 타격을 실시를 합니다. 그거를 3단계에 걸쳐서 실시를 하거든요. 네. 제1파 화력 습격, 거짓 사격 이전 제2파 화력 습격을 한 다음에 GP, GOP 라인에 대한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무장지대에는 대규모의 지뢰지대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남한이든 북한이든. 그렇다 보니까 전진보장대라는 구분대를 만들어서 통로를 개척을 하고 개척된 통로를 따라서 우리의 방어선인 페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선으로 이제 기갑 기계화 부대가 중심 깊게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럴 때 방금 보여드렸던 그 낙석 장애물을 폭파시켜서 저들의 기동로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소장님 이게 자유로 만들 때 이거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취재가 좀 됐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그 당시에 만약에 북한이 전면전으로 남침을 한다고 했을 때 네. 한국 전쟁 때하고 지금하고 변치 않는 전략적 요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서울, 그걸 속전속결로 최대한 빨리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전쟁 때 북한이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자유로 있는 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도로도 없고. 네. 그리고 한강을 건널 도하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최정예인 육사단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우회해서 차단하는 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유로를 놔주면 이 길을 놔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북한이 핵을 빼고 재래식 전력으로는 이제 한국을 이길 수 없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단계까지 가면은 우리나라도 사회적인 혼란을 불가피할 것 같은데 문제는 북한이 저렇게 남침까지 한 뒤에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영상 한번 준비가 됐거든요. 보고 오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핵 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여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일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원이 저렇게 뭐 핵보유국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이 초기부터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부터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 한국군의 강화된 방어 진지들을 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전력으로는. 전연에 있는 4.251 군단은 집단군을 승격시켜서 그 모든 병력을 다 투입을 해도 사실상 페바 알파선을 돌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공군 전력을 어떻게 해서든 괴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뚫고 내려올 어떤 기미라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남침 시나리오, 북한의 남침 시나리오가 우리 선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전력은 어떻습니까?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모든 갱도 진지와 탄도탄 텔들 저런 것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갱도 진지의 입구까지 일일 단위로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매일 정찰 감시를 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걸 화력 자산과 연계해서 언제든지 타격 초토화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지금 저런 식으로 연평도에다가 기습 점령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면은 네. 한국 공군 전력이 먼저 떠서 북한의 무장 헬기들 다 격추를 시킬 거고요. 그 일대에 있는 대공 진지들도 다 격파가 될 겁니다. 해안포와 이런 것들은 우리 일포병 여단이라든지 서북도서 방어사령부 예하에 있는 포병 전력들, MLRS, 천무 이런 것들이 타격을 할 거고 국방부 장관께서 지휘 세력, 지원 세력까지 초토화하겠다고 했으므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현무5라든지 현무2라든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탄도탄들이 2,000기가 넘게 날아가서 네. 북한 전토를 초토화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현무5는 벙커버스터잖아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현무5는 탄도 중량이 8톤에 이르거든요. 근데 저거를 굉장히 고각으로 사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8톤에 달하는 그 폭약이 내려 꽂힐 때 그 운동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실제로는 8톤이 아니라 10톤 이상의 파괴 효과를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나스랄라를 제거할 때 썼던 벙커버스터가 네. 2m를 뚫고 들어가는 건데 저거는 알려진 바로는 최소 3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무5를 저걸 한 발을 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지휘 세력의 벙커에
수십 발 이상을 쏟아부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가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의 것이 없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우리 전력 상당히 압도적이다라고 그래서 우위다 이런 뜻이신데 그런데 사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외신 보도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박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인민군 총참모부 네. 매일 쏟아놓는 게 전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좀 아까 이제 혐오5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말 그럴까 말씀을 하신데 이제 그 탄두 무게가 8톤이 화약이 8톤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텅스텐 탄자거든요. 그럼 텅스텐은 철의 비중이 2.5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두부를 쌓아놓고 만일에 한 10층에서 도끼날을 떨어뜨리면 두부 끝까지 떨어지겠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1년에 100발 이상 생산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혐오5 100발만 날아가면 북한 지휘부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시나리오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6.25 때 사고방식의 네. 시나리오인 거지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력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수도권에 장사장포를 10,000발 쏜다. 네. 1시간 동안 쏜다는 건데 몇 발 쏘면 다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5분도 사격을 못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그럼요. 없죠. 어느 예. 때보다 전쟁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한국군은 세계 국방력 5위고요. 예. 미군은 1위거든요. 그럼 에일리언 말고는 한미 연합군을 비교가 상대할 안 수 있는 된다. 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영권이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하면은 괌이나 오키나와에도 우리나라를 유사시에 도와줄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이 있잖아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저런 전쟁 징후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네. 전쟁 징후가 포착이 되면 병원선과 블루리츠라는 전쟁 지휘함도 보내고 전략 폭격기들을 괌과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 같은 곳에 전개를 시킵니다. 지금 B-1B 랜서는 재래식탄을 투발을 하고 제즘 ER이라는 재래식 미사일을 투발을 하고 네. B-52와 B-2가 핵 폭격을 진행을 하거든요. 저런 전략들이 들어가면은 북한 지휘부는 당연히 생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와쿤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자와든지 여러 공군 기지에서 북한 전투를 초토화시킬 전투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도발을 하거나 전면적인 공격을 가해 온다면 어떻게 핵 공격을 가해서 한국군 정도는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 지휘부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미국, 우리 우방국들이 어떻게 나설지에 따라서도 전세가 바뀔 수 있잖아요. 박사님, 그런데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얘기할 때 대만 정세가 빠지지 않고 그렇죠. 등장합니다. 예. 그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두 개의 전선이거든요. 미국 지금 입장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두 개의 전선이거든요. 근데 이미 두 개의 전선이 벌어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중동. 근데 한반도에 벌어지고 대만까지 벌어지면 미국이 감당을 못하죠. 동시에 벌어져. 그러니까 중국이 만일에 한반도에서 전운이 감돌면 대만을 건드릴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선이 분산되니까 아무래도 대응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 카드가 항상 나오는 거고 또 대만 카드가 나오면 대만 전에 나오면 또 이제 거꾸로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할 거냐 이게 같이 나오는 거죠. 항상 연동돼서. 안 그러면 이제 그 한미가 집중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항상 대만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대만 상황이 심상치 않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관련된 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네. 대만, 한국, 일본은 사전 배치 선단이라는 것들이 항상 항시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바다 어딘가에서 지금도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 배 안에는 미국의 1개 기갑 여단이 한 달 동안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탄약, 유류, 각종 장비들이 실려 있어요. 그것들이 먼저 가서 대만이건 한국이건 장비를 내려놓고 미 본토에서 여단 병력이 비행기 타고 날아와가지고 네. 바로 그 장비 인수해서 전선으로 가거든요. 미군 1개 기갑 여단의 전투력은 북한군 2개 사단급 이상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다 하더라도 한국군 입장에서는 미국의 1개 기갑 여단을 이미 증원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네. 이 본토에서 추가적인 증원 병력들이 오는 동안 충분히 전투를 이어갈 수 있는 전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지금까지 살펴보면요. 실제로 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군사력이 우위에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쟁이라는 거는 방심은 금물인 거잖아요.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우리가 미군의 지원 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네.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바라고 이번에 북러 상호 조약도 맺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러시아와 중국은 같은 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고 국제 정세의 이해관계 속에서는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좀 냉정하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들 간에 이제 혐오가 심해졌는데 네. 어느 정도의 좀 타협과 양보 속에서 전쟁이라는 것 앞에서는 좀 공통되고 합리적인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님, 사실 근데 병력 문제도 조금 걱정이 돼요. 계속 저출산이다 보면은 인구 절벽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병력은 충분히 괜찮은 겁니까?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북한군의 병력은 120만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조박쌤이나 저도 그거를 의심 가는 눈으로 쳐다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120만의 병력대, 우리 한국군은 병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과 중간지를 아무리 화력과 정찰 장비로 메우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틈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비해서 더 고도로 발달된 서방제 무기와 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어도 병력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좀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군도 동일한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더 이상 병력이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더 충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마무리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 특수부대 병력은 최소 땡땡명이다. 앞서 맞춰주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맞춰주시면 저희가 지식 충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0만. 네, 20만 명. 네,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북한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